안녕하세요. 이제 심리 측정 및 평가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하셨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 심리 측정을 하는 법이나 또 이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표준화된 검사하고 비표준화된 검사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에는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앞에는 이제 객관화 검사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은 투사적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종류를 다룰 때 그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투사적 검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샤 검사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로샤 검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21년도 37세의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헤르만 로샤가 심리진단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소개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지금 그 투사적인 검사로서는 이 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좀 구석구석 잘 아실 필요가 있겠죠. 검사의 원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지각과 성격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각하고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냐,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뭐 어때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게 되겠잖아요. 그게 자기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이 잉크 반점을 이렇게 어떻게 조직하고 또 구조화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적 기능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불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뭐 동물을 많이 찾아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피라는 것을 많이 보고 찾아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사람에 입각한 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거하고 그 생물적인 거하고 상관없는 걸로 찾아낸다든지 굉장히 그 조직하고 구조화돼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석자는 옳고 그른 답은 없지만 즉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옳고 그른 답이 없다라는 게 가장 사람들이 쉽게 투사를 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자 같은 경우는 그가 지각한 것 속에 자기 욕구나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투자적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욕구가 많이 내포된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경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지각하는 것도 다르겠죠. 습관적 반응 양식을 투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샤 잉크 반점 검사라는 것은 10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지각과 성격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봤고요. 또 검사자가 다양한 형태의 색채로 되어 있는 카드를 한 번에 몇 장씩이요? 한 장씩 차례로 보여주고 피검사는 각 카드 속에서 본 것을 어떤 게 보입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장의 잉크 방정 카드로 구성되는데 5매는 흑색이고요. 2매는 적색과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5개는 흑색이라는 점. 그 다음에 2매는 적색과 흑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개인이 잉크 방점을 조직하고 구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의 심리적 기능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졌다 이렇게 쫙 잉크 우리가 퍼짐 해가지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보고서 이렇게 찾는 거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낸 양쪽에 똑같은 것이 반사되는 걸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투사적 검사의 일종으로 애매모호한 잉크 반점에 대한 지각을 통해 전의식이나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뭐 로샤 검사를 많이 해보시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뭐 이 검사가 싼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임상 검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해석이 뭐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 많이 이용하시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그 자기 내면을 잘 못 보일 사람, 굉장히 방어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실시 절차는 카드가 그림을 아래로 순서대로 정돈하여 편리한 장소에 피검자가 만질 수 없도록 놓고요. 또한 소품이 준비되고요. 또 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잡고요. 피검사자를 잘 준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이 사람에게 로샤 검사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짧은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질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한 지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간단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 부연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요. 피건제 복합한 인지 과정을 작동시키는 정도로만 지시문을 내려주시고요. 질문을 나눠주는데 피검자가 검사 후에 질문을 하면 간단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비지시적으로 해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나눠서 질문 안 됩니다가 아니라요. 질문에 대해서 다뤄주긴 하시되 간단 명료하게 또 해주시고요. 또 격려하게 잘 못 알아보거나 이렇게 굉장히 헤맬 때 오직 한 가지 반응만 내놓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천천히 다른 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격려를 해주시고요.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피검자를 다룰 때는 이제 굉장히 안 하려고 하죠. 가끔 피검자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거부 행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일이나 예에서 일하는 검사가 피검자 라포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포 형성 배우셨죠.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안 됐을 경우도 있고 검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잘 다루어지신 후에 다음에 검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수가 너무 또 적을 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어떤 경우 13개 이하의 반응만 보였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탐색 질문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반응수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많은 반응을 내어놓더라도 한 카드당 최소 5개 반응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해석상 별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응이 너무 많을 때는 5개 정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반응을 기록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각 반응은 말하는 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지 우리 식대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초보자들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기록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글씨 알아볼 수 있어서 쓰는 거 가장 유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만약 피검자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알아듣기 힘들면 반복해 주기를 요청하거나 천천히 말하도록 부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써버린다든지 기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반복을 요구할 때는 대답의 마지막 부분을 되풀이하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만 되풀이해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탐색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들이 다 나온 거 보고서 뭔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뭔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투자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떠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목적은 코딩이나 채점을 가능한 정확하기 위해서 탐색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 사람이 사람이라고 했으면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이런 이유를 댄 건지, 이 코딩을 부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탐색 질문을 하고요. 또 속도 같은 경우는 통상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탐색을 하는 데는 보통 30분 이상 소요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에는 반응을 하는 데는 통상 그 정도 걸리지만 탐색을 할 때는 그 이상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과연 피검자를 잘 교육시킨다든지 또 탐색 시간 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검사 시간보다 탐색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거 유념해서 두세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검자에게 탐색이 왜 필요한지 탐색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 상담을 할 때든, 상담에 대한 해석을 할 때든, 아니면 평가를 할 때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피검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내가 검사를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제대로 된 내가 무슨 상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친구들이 어때요? 불안함이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시작하면 카드를 한 장씩 피검사자에게 넘기는데 피검사자가 답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되풀이하면 여기서 당신은 뭔 말하고 말했죠?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당신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죠?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있겠고요. 피검사자가 탐색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런 게 탐색입니다. 라고 이해를 했다면 자기가 본 그림이 영역과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서 그러니까 번진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 그림을 봤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영역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들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피검사자가 또 탐색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보이게 되면 탐색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잘 알도록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은 주로 어느 위치에서 보았는지 만약 이 사람이 어떤 걸 보았다면 또 그 결정자는 무엇인지 내용,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았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보는 게 어디가 주요 부위인지 이런 핵심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핵심물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물은 그 피해 검사자가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결정자가 고려될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인데요. 그 핵심어는 예쁘다, 아름답다와 같은 형용사가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사나 동사도 핵심어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핵심어를 인지하면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부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이 예쁘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느낌, 또 경험 등까지 이렇게 탐색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탐색 질문을 할 때 부적절한 질문이 있는데 탐색 과정에서 직접적 질문이나 어떤 유도 질문을 한다든지 부호와 채점에 직접 관계가 없는 질문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혹시 개인적인 그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탐색 질문 중에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항을 보이더라도 검사자는 단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요. 피검자 자기가 말한 반응을 부인할 때 검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적어둔 것 보이시죠?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자꾸 저항을 하려고 할 때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직면을 시켜주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피검자에게 탐색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린 사람을 검사할 때는 한 카드마다 탐색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하나하나 다루는 것도 있지만 표준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동이 지집등 폭이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한 카드 반응이 끝날 때마다 탐색 질문을 하는 게 좋죠. 이제 전체를 다루는 것도 좋지만 얘가 이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면 하나씩 끊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두시고요. 또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보는 반응들, 즉 평범 반응을 하지 못할 때 이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데 상식선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카드상 반응수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한다든지 또 반응수가 한두 개에 불과할 때는 피검자의 반응이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안 한다든지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하고 그 이상을 못 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탐색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탐색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객관화된 검사를 하고 나서도 꼭 면접을 같이 하잖아요. 이 객관화된 검사를 나와서 결과치가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거를 무엇이다 하고 이 사람이 이래 하고 딱 단정짓기보다는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면접을 통해서 정말 상황이나 환경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맞는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객관화되었다고 한 것도 사실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맞게 떨어져서 나왔는지 그 검사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투사적 검사라는 것도 투사 검사를 한 것에 나와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 반응에 맞게끔 이 사람이 진짜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가 나왔는데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하지 않으면 탐색하지 않으면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단순히 반응한 것만 보고는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뒤따라가는 것들 면접 이외에 탐색을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든지 정보를 되도록이면 내담자에 대해서 많이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있고 나면 이 검사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검사는 뭐예요? 내담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통로, 수단
로 이용될 수 있고 말문을 열게 하는, 즉 이 사람과 이걸 토대로 뭔가를 상담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샤 반응의 채점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 채점할 일은 그리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로샤 반응의 채점 같은 경우는 로샤 검사에 대한 반응을 로샤 부호로 바꾸는 과정으로 각 부호의 빈도, 백분율, 비율, 특수 점수를 산출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요. 또 시도해 피검자의 전반적인 반응 스타일과 심리적 특징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로샤 검사는 이 로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검사 해석하고 채점을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인상적 경험에 의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점이 이게 투사적 검사의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이 그 객관화된, 표준화된 검사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검자에게 잉크 반점을 보여주고요. 이를 조직하는 방식이 심리적 기능을 반영해주고, 피검자는 또 어때요? 이 자신의 욕구, 경험, 습관적 반응 양식을 또 투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피검자 같은 경우는 이 검사자는 반점의 주변 부위에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꾸 핵심을 피하는 사람 여기를 안 보고요, 주변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점 주위 사소한 부분에만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통하긴 하죠. 또한 위치에 있어서도 전체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시면 피검자가 반응을 구성하기 위해 카드의 반점을 모두 활용했을 때만 이 점수를 줘요.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은 모두 활용했구나. 또 평범 부분 반응, 흔히 보이는 부분 영역 반응일 때는 D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반응을 잘 사용한 점수는 몇 점, 또 D 전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는 평범 부분을 반응한 거는 몇 점, 또 드문 반응이 있죠. 드문 반응일 때는 이 사람은 몇 점. 남들과 다른 드문 반응 할 때는 좀 특이하다는 얘기겠죠. 모두 이것은 흔하지 않은 부분 영역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 중 D 반응을 합성해서 오직 한 가지 새로운 반응을 만들었을 때도 이거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 공간 반응이라 해서요, 반응에서 흰 공간이 사용된 부분에 적용하는데요. 단 다른 위치 부호와 함께 사용한다라고 예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흰 부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배경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전체에서도 전체를 사용해서 이상하게 공간을 사용했다든지, 또 평범 반응인데도 그거는 이 사람을 어때요? 어디 사용했다? 공간 반응을 사용했다든지 이럴 때 이 점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별 점수를 로샤 감소제에서 위치를 보고요. 또 공간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발달적 특질을 이제 또 평가하셔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위치 부호에는 그 반응이 발달된 수준을 보여야 또 다른 부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게 결정인자나 해서 결정자 부분에서 피검자가 한 말은 직접적으로 위치를 활성화할 수는 있어요. 확인할 수는 있지만 결정자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이 사람이 이거를 평가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결정 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오직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할 뿐이고요. 형태의 질 같은 거 같은 경우는 형태의 질은 지각이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사람도 병리적 정도가 어때요? 그 심각해지기 전에 지각이 부정확하기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게 할 때는 지각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태의 질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 수준의 그 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내용과 평범 반응이 있어요. 이제는 내용과 평범 반응을 위한 부호는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응이 한 개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관련된 모든 부호를 표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는 자연, 식물, 풍경 등이 예외로 되어 있는데요. 자연은 식물이나 풍경보다 자연은 먼저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대우되고 식물 풍경만 해당될 때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하게 되고요. 또한 몇 개의 내용을 모두 표기할 때 각 부호를 쉼표로 구별하고 앞에 있는 내용이 반응의 중심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숫자로 표기하고 Z점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Z점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응 빈도와
합계 점수 같은 경우는 피검대사가 자극을 조직하는 정도와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이제 Z 점수를 형태를 나타내는 모든 반응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로샤의 검사에 대해서는 이쪽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거 이제 그 점수 채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급 정도에서도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 채점을 하는 데서 중요하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 점수라는 게 또 주어지는 게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채점하는 과정의 마지막 각 반응에 특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로샤 종합체제에서 14가지 특별 점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는 이례적인 언어,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2개는 보존과 통합이 실패, 또 그 다음에 4개는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다든지, 1개는 개인화, 나머지 1개는 특별한 색깔에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는 것들, 뭔가 특별하게 보는 건 특별 점수를 또 준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샤 반응의 채점에 있어서 이제 로샤 감소의 반응을 로샤 부호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보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호로 바꾸어 각 부호의 빈도, 백분율, 비율, 특수 점수. 아까 지금 끝까지 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살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에게 잉크 반점을 보여주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죠. 심리적 기능을 반영하고 피검자를 이때 자신의 욕구 경험. 네. 제일 중요한 게 늘 욕구 경험.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습관적 반응. 이런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 했죠? 주변에만 관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에 관심을 구석에 두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이게 가장 그 로셔 검사에서의 채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샤 감사에서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봤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표준 점수에서 Z 점수와 T 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서 우리가 아까 무슨 검사할 때 표준 편차를 15로 한다 그랬죠? 그렇죠. KX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로에 나타난 점수로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까지 범위가 표준 편차를 둘 수 있느냐, 이 분포를 말하는데요. 그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구하는데 흔히 이것을 Z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Z점수의 분포는 평균이 0이라고 났을 때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이룬다. 그래서 Z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T점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표준 점수로서 Z점수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소수점을 갖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분포로 전환한 점수를 T점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흥미검사나 적성검사 결과표 등을 보면 이제 T점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흥미나 적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이 T점수가 높으면 이 검사에서 흥미나 이것이 재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바꿔서 환산할 때는 우리가 T점수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내라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T점수가 50에서 어떻게 하세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그랬었죠. 그 점수로 나타날 때, 평균이 어떻게 해요? 50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게 T점수를 구하는 점수에서, 영수는 국어 점수가 75점이고, 그죠?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5라는 얘기고, 수학 점수가 68점,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4라고 여기서 주어졌어요. 이 두 점수는 서로 Z점수와 T점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Z점수는 어떻게 골라요? 이렇게 구하시고, T점수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래서 영수의 Z, 그 점수 나왔죠? 자, 수학 점수 어때요? 구해주시니까 T점수 70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T점수로 하면은 비교가 가능하겠죠. 얘는, T점수는 60점이고 얘는 70점.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어때요?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두 개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T점수로 바꾸고 나서는
누가 어느 부분에서 더 잘 됐는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고 T점수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점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Z점수하고 T점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좀 보셨어요. 아까 제가 뭐랬죠? T점수는 평균이 50인 거고 표준 편차가 몇으로 뒀다고요? 10으로 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Z점수 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 몇이라고요? 평균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계산 문제는 좀 그 조건이 주어지고 어떤 수식을 알면 이 사람이 풀 수 있도록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